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현우입니다. 올해 42이 되었고 제 아내는 서혜진입니다. 우리는 7년 전 겨울이 막 끝나갈 무렵 결혼했고 얼마 후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따뜻했던 가족이었고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나는 담담한 얼굴로 그녀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동료가 대신 전해준 이혼 서류였지만 실제로 그 모든 문장은 내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받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종이 몇 장이라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 담긴 서류였으니까요. 집은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닙니다. 통장도, 차도, 그리고 아이도요.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시간들, 함께 울고 웃던 기억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까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아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그 이유를 짐작하고 있었겠지요. 곧이어 그녀의 절친이자 회사 동료인 김기현 씨가 나타났고 혜진의 손을 조용히 잡고 회의실로 이끌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제야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졌습니다. 그토록 당당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깨진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녀의 어깨가 떨리며 낮은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막 다시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말에 나는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어떤 마음이었든 그동안 내가 겪어온 고통에 비하면 너무 늦은 후회였으니까요.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현우가 요즘 예전처럼 다정했어. 신혼 때처럼 하루 걸러 한 번은 꼭 그랬거든. 심지어 내가 먼저 그만하자고 할 정도였어. 기현 씨는 그런 혜진의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죠. 혜진아, 그건 사랑이었니? 아니면 그냥 육체적인 관계였던 거야? 그 질문에 그녀는 말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눈치챈 듯했습니다. 그 모든 다정함이, 그 모든 열정이 사랑이 아닌 감시와 확인이었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안 돼. 제발 현우가 안 거야. 그가 알고 있어. 맞습니다. 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너무도 정확하게. 그리고 지금 내 손 안에는 그녀가 모른 척하며 지나쳤던 그 시간들의 사진과 증거 그리고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는 잠시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다. 마우스 클릭 한 번, 그 단순한 동작 하나가 내가 몇 달을 밤새워 준비해온 계획의 시작을 의미했다. 수백 번을 시뮬레이션했던 장면이었다. 하지만 막상 시행에 옮기고 나니 손끝이 얼어붙은 듯 묵직한 감각이 지나갔다. 나는 조용히 중얼였다. 그녀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야.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여보세요? 네, 인사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최인석 부장님 연결 부탁드립니다. 강현우입니다. 상대는 지체 없이 전화를 연결해 주었고 곧 짧고 냉담한 음성이 들려왔다. 무슨 일이시죠? 그 말 한마디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리 둘 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감정의 균열은 또렷하게 느껴졌다.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화면에는 아내 혜진의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찍혀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 숫자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그녀에게 후회를 주고 싶었다. 고통을, 그리고 침묵의 공포를. 그 시각 회의실 문이 쿵 하고 울리며 열렸다.
기현이 놀란 눈으로 돌아보자 지점장 최상길 부행장, 인사팀장 최인석, 그리고 사무국장 배한나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무겁고도 단호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고 기현에게 조용히 말했다. 기현 씨, 감사하지만 이제 돌아가 주세요. 문이 닫히자 그들의 시선은 혜진에게로 정확히 향했다. 서혜진 씨,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순식간에 얼굴이 새하얘졌고 이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노란색 서류 봉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잔혹할 만큼 명확한 진실. 그녀와 서지훈 부장의 불륜 증거 사진이었다.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장면들. 입술을 깨물며 그것을 껴안은 그녀의 눈앞은 금세 흐려졌다. 잠시 후 그녀는 사무실 밖으로 달려 나가듯 뛰쳐나갔고 그 손엔 여전히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다. 햇빛에 반사된 유리창 속 차량들은 하나같이 비슷해 보였지만 검은색 산타페는 금세 눈에 들어왔다. 그 차는 내가 해외 파병을 앞두고 겨우 허락해준 차였다.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선글라스를 끼고 조용히 차량에 올랐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나는 낡은 쉐보레 안에서 천천히 핸드폰 버튼을 눌렀다. 수고했어요, 박 기사님. 아니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팀장님께 보너스 얘기 꼭 전해주세요. 나는 말없이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마지막 전화만 남았군.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겠지.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다. 정말로 돌아갈 이유가 있을까? 그녀가 무너뜨린 신뢰, 내 안의 마지막 애정조차 무참히 짓밟은 그 기억들. 이제 우리 사이엔 붙일 수 없는 파편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던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소리는 허공에 퍼졌고 이내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침묵이 찾아왔다. 통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잠시 뒤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얼굴로 나는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리고 몇 분이 흐른 후 내 왼쪽 눈에서 조용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상했던 감정이었지만 실제로 닿은 감각은 참담했다. 그 시각, 그녀는 검은 SUV를 몰고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교통체증을 피해 빠르게 가려 했지만 앞차의 느린 속도에 결국 운전대 위에 주먹을 내려쳤다. 이래선 1시간은 걸리겠네. 하지만 속도가 느렸던 건 자동차만이 아니었다. 무너진 결혼 생활을 되돌릴 수 있을 거란 희망조차 이제는 그녀 안에서 점점 느려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현우는 이미 모든 걸 알아버렸다. 이라크 파병 때는 용서받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남수단에 있던 그 시간 동안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사진들을 본 순간 나는 더는 그녀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울먹이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래도 아직 사랑한다고,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고 스스로 되뇌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말이 이제는 그녀 입에서 나올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그녀는 알았을까? 사랑한단 말, 이젠 너무 늦었겠지? 그녀는 속으로 스스로를 책망했다. 국가를 위해 전장에 나간 남편을 두고 2번이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자신을, 나는 그녀가 고개를 흔들며 자책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죄책감과 수치심이 눈물을 만들어낸다 한들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내게 있어 신뢰는 쉽게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었다. 내 유년 시절은 말 그대로 상처투성이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고 어머니는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고 누군가를 믿기까지, 또 그 믿음을 내어주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혜진과의 결혼 7년 동안 그녀가 내 어머니를 만난 건 고작 2번뿐이었다. 결혼식 날, 그리고 준호가 태어났을 때. 그건 아마
우리 삶의 모든 상징이 압축된 순간들이었는지도 모른다.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다. 그녀는 내가 군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처음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나는 이미 2년 복무를 마친 뒤였고, 복학해서 공학을 전공하며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우리는 1년 가까이 연애를 했고, 나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지금도 그날의 떨림이 기억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혜진의 아버지, 준호 씨의 표정도 잊을 수 없다. 안 돼. 혜진아, 이건 현우 때문이 아니야. 그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하게 말했다. 현우는 분명 좋은 남편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군인의 아내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게 문제다. 배우자가 1년씩 집을 비우면 그게 부부로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알기나 하니?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가 젊은 시절 해군으로 4년간 복무했었다는 것을. 그 시절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의 빈자리를 겪은 어머니의 표정은 늘 굳어 있었고, 그 아픔을 딸에게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리라. 그런 아버지의 말을 혜진은 가볍게 여겼고, 시간이 흐른 지금 그녀는 스스로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을 것이다. 맞았어요. 아빠, 난 정말 형편없는 군인의 아내였어요. 결혼 초기 우리는 작은 신혼집을 마련했고, 나는 엔지니어로 입사해 안정된 삶을 시작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국방부에서 날아온 한 통의 연락이 우리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나는 다시 해외 파병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나를 밀어붙였다. 나를 또 버리는 거야? 그때 그녀는 임신 4개월 차였다. 그럼에도 나는 결국 이라크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준호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 나는 귀국했다.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어 들어가던 그때 신생아실 너머에서 작은 몸짓 하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는 혜진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날 하루 혜진은 진심으로 가족이라는 단어를 느꼈다고 말했었다. 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완성된 듯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너무 짧게 머물렀다. 10일 후 나는 다시 부대 소집 명령을 받고 떠나야 했다. 출산의 후유증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그녀를 남겨둔 채 나는 말없이 군화를 신고 떠났다. 그리고 그녀는 또다시 홀로 남겨졌다. 그 무렵 장모님이셨던 정화 여사께서 혜진 곁에 함께해 주셨다. 말없이 식사를 차려주시고 아기 재우는 법을 알려주시며 큰 힘이 되어주셨지만, 어느 날 나는 문틈 사이로 그분이 딸에게 조용히 말하는 걸 들었다. 혜진아, 절대 흔들리지 마라. 단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지 알잖니. 그 이상은 없었다. 그녀 역시 자신의 과거를 딸 앞에서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일 테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혜진은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고 했다. 항상 예에 바르고 자상했던 부모님이지만 그들 사이엔 불꽃도 온기마저도 없었다. 마치 낯선 두 사람이 같은 집을 공유하는 것 같은 공허함. 그녀는 종종 의심했다. 혹시 어릴 적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던 것은 아닐까 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혜진의 마음은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을 것이다. 출산 후의 공허함과 육아의 고립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존재의 부재. 직장에 복귀하면서 그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만 그 무렵 그녀는 서지훈이라는 남성과 같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나는 알지 못했다. 지훈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조용히 혜진의 마음속 틈을 파고들고 있었는지. 외모도 좋았고 말투도 부드러웠다. 중저음의 목소리, 유려한 태도, 누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인상. 그는 이미 결혼한 남자였고 부유한 배경을 가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상태였다. 어느 날 그녀는 파티에서 그의 아내를 마주쳤다고 했다. 예능 프로그램 속 딱 그 이미지라며. 겉으론 완벽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사람. 그 모습이 오히려 지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그녀의 고백은
퍽이나 잔인하게 들렸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그녀는 결국 유혹에 무너졌다. 아니, 그녀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거짓말이야. 내가 먼저 다가갔잖아. 그녀는 이 악물고 속삭였다고 했다. 단 이틀, 출장이라는 짧은 시간. 그 순간이 단순한 감정의 흔들림을 명백한 불륜으로 바꿔버렸다. 그 후로 몇 차례 더 만남이 있었지만 내 귀국을 앞두고 그녀는 관계를 끊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길 바란다. 그 당시 나는 복귀하자마자 그녀의 손을 잡고 안아주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집 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달라져 있었다. 혜진은 애써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불안이 떠다녔다. 나는 더 이상 따뜻한 말보다 의심을 먼저 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나는 전장에서 많은 걸 잃고 돌아왔다. 그리고 아내는 나 없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다. 그럼에도 몇 달 동안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 예전의 따스함을 되찾고자 애썼다. 혜진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지훈과의 일은 일시적인 약함이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우리는 다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마침내 나는 결심했었다. 군에서 전역하고 이제는 진짜 가족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하늘은 다시 우리를 시험하려 했다. 새로운 파병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이번엔 남수단. 그 소식을 들은 날 혜진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안고 위로했지만 그 순간의 눈물은 이미 나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또다시 반복될 고통에 대한 절망이었을지도 모른다. 남수단 파병 후 2달쯤 지났을 때였다. 그녀는 결국 다시 그 남자의 품으로 돌아갔다. 어떤 변명도 필요 없었다. 그저 외로움과 두려움이 죄책감을 잠식한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조금 뒤에야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점에서 그녀는 이미 내게서 마음을 완전히 거두었는지도 모른다. 더 비극적인 건 그 사이 지훈이라는 남자는 또 다른 신입 여직원과 얽히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혜진은 자신이 버림받는다는 공포에 다시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온갖 방법을 써야만 했다. 그게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자신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착각을 붙잡기 위한 처절함이었을까? 그녀는 나중에 말했다. 그땐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 그냥 나를 잃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 그래, 그녀도 알고 있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취했단 걸.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던 자신을 혐오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그 남자를 집에 들였고 심지어 나를 피해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지훈과의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 한때는 나와 이혼까지 고민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나는 복귀 휴가차 귀국했고 그녀는 아들 준호 그리고 장인 장모와 함께 평택 기지로 날 마중 나왔다. 그 여정은 쉽지 않았다. 혜진은 부모님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그들이 눈치챘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그들은 묻지 않았고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가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췄을 때 그녀의 모든 불안은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왜 나와 결혼했는지, 왜 내 곁에 있어야 하는지를 그제야 다시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 며칠간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무너졌던 결혼 생활을 조금씩 되살리려 애썼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이제부터는 당신 곁에만 있을게. 평생 충실하게. 내게도 그날은 특별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말했었다. 이번 파병만 끝나면 전역하겠다. 넉 달 뒤엔 완전히 민간인으로 돌아올 거야. 그 말을 들은 혜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그 이후 그녀는 지훈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다. 지훈은 분노했고 실망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번엔 정말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다고 했다. 그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반복되는 죄책감 속에서 결국 임상적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는 점점 달라졌다. 의지적이고 단단해졌고 매일 아침 자신이 어떤 아내였고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하는지 되새겼다. 이젠 내가 갚아야 할 차례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고 현우가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아내가 되겠다고 매일 다짐했다. 내가 마침내 전역하고 복귀한 날, 그녀는 준비한 모든 마음을 내게 쏟아냈다. 몸도 마음도 망설임 없이 내게 바쳤다. 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그녀는 진심이었고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랐다. 내 안에서 돌아오지 않는 감정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조심스럽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것이 남수단에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와 생각하면 그녀는 알았을 것이다. 그때의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외도를, 단 한 번이 아닌 반복된 배신을, 그 생각만으로도 손끝이 떨리고 눈빛이 식어갔다.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곧 굵은 빗방울로 바뀌며 거리를 적셨다. 곧 햇살이 비칠지 몰라도 그 빛은 아직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노트북 화면 속 흐릿한 점 하나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녀였다. 한동안 정체돼 있던 SUV가 이제야 서서히 고속도로를 벗어나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계를 확인했다. 지금이 바로 전화할 시간이었다. 이 통화가 끝난 후 내가 사랑했던 지난 6년이 무너질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끝날 수도 있었다. 핸들을 돌리던 순간 벨소리가 울렸다. 혜진은 놀라 휴대폰을 확인했고 화면 위로 현우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는 짧게 눈을 감고 작게 기도한 뒤 전화를 받았다. 현우, 나야. 내 목소리는 짧고 간결했다. 현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설명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귀엽다. 내가 차가운 말투로 쏘아붙였다. 그 말에 그녀는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현우야, 듣고 있어? 응. 아직은. 내 말투는 무표정했지만 안에 맺힌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 준호랑? 이젠 집도 없어. 그 말에 그녀는 한순간 멍해졌을 것이다. 내가 없앴잖아. 지금 어디 있는 건데? 중요하지 않아. 그냥 기다리고 있어. 날 기다린다고? 그녀의 목소리에 간절한 희망이 묻어났다. 현우야, 정말로 미안해. 실수였어. 순간적인 약함이었어. 하지만 널 사랑해. 지금도. 오직 너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하고 싶은 말 해봐. 하지만 그게 뭐든 상황이 바뀔 거라곤 장담 못해. 넌 내가 해외에 있는 동안 다른 놈이랑 반복적으로. 내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와 절망이 뒤엉켜 있었다. 대체 어떤 말을 해야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는데. 현우야, 제발 우릴 생각해줘. 단 한 번만 나를 만나줘. 나랑 준호 버리지 마. 버리라고? 내 목소리가 낮고 거칠게 갈라졌다. 누가 누굴 버렸는지 생각해봐. 아니야. 나도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단 한순간도 우릴 포기한 적 없어.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고 나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다. 외로웠고 무서웠어. 이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난 지금도 널 사랑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진심이야. 진심이란 말.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그게 그녀의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이 만들어낸 가짜 눈물일 뿐일까? 그럼 그 놈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을 땐, 그 이름 부르며 신음할 땐, 그건 우릴 버린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운전대를 붙잡고 내게 닿기 위해 속도를 높였을 뿐이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아프간에 있을 때 내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단 증거를 손에 넣었지.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만약 그때 한국에 있었더라면 너랑 그놈 둘 다 죽였을지도 몰라. 정적이 흘렀고 이내 나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혜진아, 이게 우리 마지막 통화야. 지금 끊기거나 대기 상태로 넘어가면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거야. 현우, 제발. 그녀는 애원하듯 속삭였다.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이야. 나는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듣고 있어. 그러니 지금부터 잘 들어. 내가 도착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 첫째, 우리 이름으로 된 모든 계좌는 정리했고 신용카드는 모두 해지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날 속여왔으니 이제 나도 똑같이 갚아야겠지. 혜진은 숨을 삼키며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내 말은 멈추지 않았다. 한 줄기 감정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나는 진실을 꺼내놓았다. 그 집은 내가 가져. 어차피 그 침대 위엔 아직도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스며 있는 것 같으니까 그 공간에 내가 더 이상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 잠시 멈춘 뒤 나는 덤덤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필요한 것만 챙겼어. 캐리어 하나에 들어갈 만큼의 물건이면 충분하더라. 남은 건 내가 알아서 해. 차도 내가 타. 다만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진 모르겠군. 그녀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나는 마지막 한 문장을 덧붙였다. 아마 내일쯤이면 회사에서 연락이 올 거야. 그 자리를 더는 지킬 수 없다는 통보가 말이지.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숨결이 흩어지며 귓가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설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담담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쌓아온 배신의 기록들, 그 모든 증거는 이미 회사 인사팀, 너희 부모님, 주변 지인, 그리고 너희가 출석하던 교회까지 전달됐어. 법무팀에도 넘겼고 일부 사이트에도 기재됐지. 이제 곧 너의 이름은 아주 낯익은 이름이 될 거야. 원하진 않았겠지만 그녀는 흐느끼며 무너져 내리듯 말했다. 현우야,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됐잖아. 말로 해결할 수 있었어. 나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난 널 기다렸어. 내가 복귀한 이후 넉 달 동안 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지. 그 사진이 없었다면 넌 끝까지 침묵했을 거야. 그게 넌 거야. 나는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어. 그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침묵은 곧 인정이었고 나는 그 침묵을 뚫고 다음 말을 이어갔다. 지운 그 사람 말인데.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처음엔 직접 찾아가서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 하지만 우연히 그 아내를 몇 번 마주한 뒤 내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지. 그쪽 집안 예상보다 훨씬 위험한 연주를 가지고 있더라. 그 남자 머지않아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어쩌면 그가 속한 파트너들도 하나둘씩 무너질 수 있겠지. 그녀의 숨이 가빠졌고 핸들을 잡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나도 그 안에 포함된 거야? 그 물음 속엔 두려움이 가득했고 나는 잠시 침묵한 채 응시했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 이 판은 내가 만든 거니까 감당도 내 몫이야. 그녀는 간절한 목소리로 매달렸다. 현우야, 난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다.
나는 화면을 확인하곤 씁쓸히 웃었다. 옆집 김 여사님이네. 아마 너에 대해 뭔가 들으셨나 봐. 그리고 내 목소리는 다시 얼음처럼 식어갔다. 경고했지. 이 통화가 끊기거나 딴소리로 새면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그녀는 급히 말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준호가 걱정돼서. 나는 그녀의 말을 자르듯 대답했다. 준호는 잘 있어. 지금 내 옆에서 잠들었어. 아무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 그 말에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주저앉았고 숨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조차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말인데 출장 간 그날 난 그 남자의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어. 참 흥미로운 사람이더라. 그녀의 눈빛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예감은 언제나 틀리지 않는 법이다. 곧장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또 다른 이웃이었다. 혜진아, 준호 정말 괜찮은 거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직접 받았다. 준호랑 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엔 섬뜩한 냉기와 무심함이 숨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듯 입을 열었다. 그 여인, 참 기억에 남더라. 넌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거짓을 반복했지만 나는 단 이틀 안에 그 여인과 꽤 많은 걸 공유했어.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듯했다. 나는 천천히 한 문장을 덧붙였다. 그 여자가 침대에서 너보다 훨씬 나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건 아니더라. 짧은 숨을 내쉬며 나는 말을 이었다. 뭘 해달라, 뭘 하지 말라는 말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자며 조건을 붙이기 바쁘더라. 솔직히 말해서 즐길 틈이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덧붙였다. 아마 그 남자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축하해, 혜진아. 최악들 중에서도 차악이었다는 상이라도 받아야겠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떨리는 어깨와 흐느낌만이 수화기 너머로 조용히 흘러나왔다. 운전대 위로 떨어지는 눈물에 시야가 번졌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움켜쥐며 고개를 젖혔지만 울음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세상의 모든 차가움이 그녀를 향하고 있는 듯했고 그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래, 현우, 당신이 이긴 거야. 복수도 했고 날 철저히 무너뜨렸어. 이제 남은 건 그 자네뿐이야. 그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어. 그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래도 기회를 줘. 설명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건강 문제도 있어. 잠시 정적이 흘렀고 현우의 목소리는 냉소적인 순결을 타고 흘렀다. 건강 문제, 산후 우울증, 조울증, PTSD. 어떤 진단명이 붙든 결국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잖아. 그 말은 단검처럼 뇌리를 찔렀고 혜진은 그대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알았냐고? 그리 어렵지 않았어. 그날 이후 너를 지켜볼 사람들을 고용했거든. 도청도 했고 집 안 곳곳에 카메라도 설치했지. 심지어 침실 안에도 숨소리조차 가빠졌다. 그걸 진짜로 했단 말이야? 정말 그렇게까지 날 미워했어? 사랑이 단 한 줌도 남지 않았던 거야? 한동안 말이 없던 현우는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남아 있었지. 사랑, 그 깊은 감정이 분명히 내 안에 살아 있었어. 적어도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진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순간 떨렸다. 그날 기억나니? 준호가 방에 들어왔던 그날 말이야. 그녀는 숨을 삼켰고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안 돼, 제발 그 얘긴 하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현우의 감정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은 지 오래였다. 그 아이가 너를 바라보며 우는 장면이 아직도 선명해.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널 사랑할 수 없게 되었어. 내 안에 남아있던 감정이 그 영상 속 장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어.
그는 길게 숨을 내쉬며 창밖을 응시했다. 브래그 기지 파견 직전이었다면 그 영상을 본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몰라. 그날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거든.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복수의 냉기가 동시에 녹아 있었다. 혜진의 SUV가 집 앞에 도착한 걸 확인하자 그는 마지막 말을 꺼냈다. 너, 날 다치게 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남은 게 몇 가지 더 있어. 제발 이제 그만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을 넘어서 간절함으로 번져 있었다. 놀랄 일들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게 될지 곧 알게 될 거야. 차는 갓길에 멈췄고 그녀는 망연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매물이라 적힌 안내문이 붙은 그 집 앞. 이삿짐 트럭이 떠난 자국만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꿈꿨던 가정은 이제 서류 한 장과 함께 완전히 정리되었다. 그 집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 말했잖아. 전부 내 거라고. 남은 건 자네뿐이니까.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 몸을 떨며 중얼거렸다. 도대체 당신은 어디까지 한 거야? 그건 수사적 질문이겠지. 현우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낮아졌다. 전장에선 집을 짓는 법도 배우지만 무너뜨리는 법은 훨씬 더 정교하게 배운다. 준호는 어디 있어? 그녀는 소리치듯 물었다. 제발 그 애만은 그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 현우는 짧게 대답했다. 우리 아들은 지금 내 옆에서 잘 자고 있어. 차 시트에 앉아서 잠들었지. 그 말에 그녀는 그제야 숨을 돌렸다. 혹시 잔디밭에 내 흔적 봤어? 붉은 스프레이로 새긴 글씨. 뭐 무슨 말이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배신자. 그 글귀 SNS에 퍼졌더라. 이제 너를 모르는 이웃은 없을 거야. 내가 널 망신 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냐. 증거는 모두 법적으로 제출됐고 인사팀과 유리 쪽에도 전달했어. 이건 복수가 아니라 대응이야. 그 말 뒤로 짧은 정적,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는 마지막 경고처럼 입을 열었다. 오늘 밤 너 어디서 자게 될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야. SUV 안에서 눈 붙일 건지 아님 그 남자한테 가볼 건지. 하지만 유리가 그 인간을 지금쯤 산산조각 내고 있을 테니까 결국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부모님 댁뿐이겠지. 그 말에 그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가 그걸 알게 된다면 내 아버지,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셔. 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늘 아빠가 해군 복무 중에 바람폈다고 했잖아. 그건 거짓말이었어. 내 어머니가 외도를 했던 거야. 이라크에서 복귀했을 때 내 아버지가 직접 내게 말해줬지. 아마 그분은 오래전부터 느꼈을 거야. 자기 딸이 어머니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에 찬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도록 눌러온 슬픔과 체념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처럼 살 수 없어. 배신한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자신이 없어. 이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준호와 함께,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과. 현우, 제발.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애원했다. 기회를 줘.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 그리고 준호에겐 지금도 내가 유일한 엄마야.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무리했다. 그건 이제 법원이 판단할 일이야. 물론 내가 집을 팔고 모든 자산을 정리한 건 내게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어. 도로 옆 정차된 택시 문이 열리고 티셔츠에 야구 모자를 눌러 쓴 청년이 조용히 내렸다. 그가 주변을 빠르게 훑어본 뒤 고개를 돌리자 현우는 전조등을 2번 깜빡였다. 청년은 무언의 신호를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차 쪽으로 걸어왔다. 혜진아, 마지막으로 전할 게 있어. 현우는 조용히 시계를 확인한 후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 회사 문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직접 위협한 건 없어. 다만 유리는 독자적으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야. 내가 제공한 증거들 덕분에 훨씬 수월할 거야. 잠시 숨을 고른 그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난 더 이상 이 나라에 남을 생각이 없어. 법정에 서서 내 얼굴을 다시 마주할 이유도 감정도 남지 않았어. 준호와 나는 곧 떠날 거야.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고 아마 꽤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혜진의 울음 섞인 외침이 전화기 너머로 쏟아졌다. 안 돼, 현우야. 제발 우리 아이만은 데려가지 마. 준호는 내 아이이기도 해.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리고 몇 년 후쯤이면 날 아빠로 기억하게 되겠지. 내 기억은 서서히 흐려질 테고. 그는 이어 덧붙였다. 크리스마스 즈음엔 사진 한 장쯤 보내줄 수 있겠지. 어버이날이나 생일엔 전화 한 통쯤 할 수 있겠고. 주소를 모르면 내 부모님께 연락하면 될 테니까. 수화기 너머로 터져나오는 혜진의 흐느낌에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가 매년 아이의 생일에 어김없이 그 전화를 기다리며 텅 빈 거실에서 조용히 케이크를 바라보는 모습을 현우는 상상할 수 있었다. 그 잔혹함이 스스로조차 놀라울 만큼 선명했다. 잘 살아. 그는 마지막으로 차가운 인사를 건넸다. 이제 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을 거야.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거야. 그녀의 울부짖음이 끝나자 통화도 조용히 끊겼다. 잠시 후 옆에 서 있던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백태윤님 맞으시죠? 현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젠 그냥 강현우일 뿐이야.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 청년은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건넸다. 여기 외국계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입니다. 수수료 제외하고 전액 이체 완료됐습니다. 이어 다른 봉투 2개가 전달됐다. 하나는 새로 발급된 여권과 신분증, 그리고 인천발 항공권. 모두 새로운 이름 강준혁과 그의 아들 강준호로 표기돼 있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신분증과 유심 2개를 작은 금속통에 넣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였다. 검게 타들어간 플라스틱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지켜본 그는 망치로 휴대폰 본체를 분해에 함께 집어넣고 모두를 정리한 후 쓰레기통에 던졌다. 이보다 더 깔끔할 순 없겠지.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차 키를 청년에게 넘겼다. 밥이랑 윤수에게 고맙다고 전해줘. 청년은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요? 현우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 미안. 사람을 착각했나 봐. 그 몇 분 뒤 인천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 현우는 짐을 붙이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따스한 설렘이 피어올랐다. 공식적인 계약은 다음 달부터였지만 그와 준호는 그 전에 바다 건너 한적한 도시에서 작은 여행을 먼저 시작할 참이었다. 그 도시엔 파병 당시 우연히 인연을 맺었던 한 여군 장교도 있었다. 전에는 전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임으로 엮인 관계는 아니었다.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녀와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강지훈 씨? 체크인 직원이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다. 아드님과 함께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은 낯설지만 이제부터 익숙해질 운명이었다. 강지훈과 강준호. 이제는 과거도 본명도 그 낡은 반지하 집도 그들에게 아무런 무게를 주지 않았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도시, 그리고 더는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삶. 현우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공항 로비를 천천히 걸어 나갔다. 등 뒤로 저물어가는 조명 속에서 그들의 그림자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사랑이 끝나는 건 아프지만 더 깊은 상처는 신뢰가 무너질 때 시작된다. 사람을 믿었던 그 마음이 짓밟히고 지켜주고 싶던 관계가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용서가 아닌 살아남는 법을 고민하게 된다.
현우가 택한 건 복수였을까? 아니면 해방이었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무너진 사랑 뒤에도 삶은 계속된다. 우리가 잃은 게 사랑이라면 다시 회복해야 할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이 이야기는 조용히 알려주고 있다. 스스로를 끝까지 지켜낸 사람만이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진심을 줬다가 배신당한 날조차 끝까지 품위를 놓지 않았던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